바로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김수정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직접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우선 자리가 마련되는 동안에 제가 토론자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프로그램 북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김수정 교수님께서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토론자분으로는 여성 토론자이신 김영희 한결의 논설위원님, 그리고 섹알 마문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님, 이스마일 알쿠브라니 프리랜서 기자분, 한채윤 비욘디 무지개재단 상임 이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분 한 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김영희 논설위원님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하시고 1993년부터 한겨레 신문에서 일해오고 계시고요. 현재는 사회를 담당하시는 논설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섹알 마문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님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태어나셨어요. 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들어오셨고요. 2001년부터 이주 노동자 인권 운동에 투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립영화 감독으로 계시면서 이주민 문화예술 지원단체인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의 기획국 상근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일 알쿠브라니 이분은 프리랜서 기자분이시고요. 예멘의 언론인이신데요. 한국의 망명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예멘 난민과 관련된 기사를 기고하시면서 또 중요한 난민 행사에 초대되고 계십니다. 끝으로 한채윤 상임이사님은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면서요. 현재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퍼레이드 기획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젠더와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어떤 심화된 토론의 장을 이끌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수정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미디어와 다양성 발표들이 모두 끝나고 종합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발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차별 등 모든 차별들을 근절하지 않고는 우리의 공동체의 다양성들이 없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들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 다양성 관점에서 우리 미디어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실 여러 훌륭하신 토론자님들을 모시고 더 폭넓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한결의 논설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993년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해서 국제부,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를 거쳐 국제부장, 문화부장, 사회 에디터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사회 담당 논설위원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세갈마문 토론자님 모셨습니다.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님으로서 1998년 방글라데시에서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오신 후 2001년부터는 이주 노동자 인권 운동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이주민 문화예술 지원단체인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상근 활동가이자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발표를 해주신 프랑스와즈 라보르드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스마일 알쿠브라니 기자님 오셨습니다. 예멘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다가 예멘 전쟁에 반대하는 기사를 썼다가 살해 위협을 받으시고 예멘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2018년 한국에 망명을 신청해 난민으로 인정받으시고 현재는 한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한채윤 비욘디 무지개재단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한국의 인권운동가로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대표에 이어 2014년부터 비욘디 무지개재단을 발족하고 상임이사로 계시며 2010년부터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퍼레이드 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희 논설위원님부터 각 토론자님께서 8분에서 10분가량 시간 동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김영희 토론자님, 세갈마문 토론자님, 이스마일 알쿠브라니 토론자님, 한채윤 선생님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마치시면 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전체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김영희입니다. 이런 자리 토론자로 참여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사실 앞에 두 분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그리고 문제점들을 다 얘기하셔서 오히려 그 당사자인 제가 조금 더 내용이 너무 밋밋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약간 들으면서 좀 착잡했는데 일단은 앞에서 저희 국경 없는 기자회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언론들에 대한 신뢰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단순히 이제 주변의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고 언론인들 저널리즘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93년 입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시니어들 포함해서 언론들 책임이 크고 또 혐오 표현도 사실은 이게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나 책임들이 없나라는 생각이 착잡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시니어 여기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우리끼리 참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여전히 뉴스룸이나 취재 현장에서 여기자들의 상황을 보면 변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좀 아까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같이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문제점들, 뭐 보도 다양성이나 포용성 시각, 포용적인 시각이 부족한 게 이유는 여러 가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뭐 속보 경쟁도 있고 전문성 부족도 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많이 지적되는 게 정파적 보도고 그렇긴 한데 저는 오늘 이제 조직 다양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 내 지금 뉴스룸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한국 여기자협회가 있는데요. 라보르드 회장님이 하신 단체랑 비슷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화된 지는 2004년부터고 그 이전에 여기자 클럽 같은 약간 친목 모임 같은 걸로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 여기자협회에서 근데 사실상 처음으로 전체 그 회원사들 31개 회원사들에 대한 보직 현황, 여성 보직 현황을 이번에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낼 뿐만 아니라 각 회사를 다 공개를 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만간 나올 여기자 책에 다 실리게 될 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그때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31개사 중에 또 이제 조사를 거부하시는 회원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7개사인데 27개사의 임원급이 115명이거든요. 전체가 115명인데 여성은 몇 명이었을까요? 딱 2명이었습니다. 115명 중에 임원급에서는 여성 2명이었고요. 국질 본부장 쪽을 보면 이게 뭐 회사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전체 평균 6.9%, 그다음 부국장급이 18.5%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부국장급도 중요하지만 부장급을 많이 보는 게 어쨌든 매일매일 보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직이기 때문에 부장급이 14.6%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자 전체를 30%라고 한국에서 지금 3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밑에 요즘에 들어온 친구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밑에 가면 40~50%인 곳도 있고요. 특히 신생 매체들에서는 여기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에 비하면 부장급이 상당히 낮고요. 근데 그나마 조금 희망인 거는 저희가 한 3년 전에 그냥 전체 평균을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한 2%포인트 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안 오른 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치뿐만 아니라 아까 라보르도 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보직이느냐도 굉장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여성들이 많이 해왔던 부서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주요 부서라는 데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거는 지금 이번에 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저는 양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제는 뭐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여성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한두 명 사례인 것 같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양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크리티컬 매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50까지는 아니라 30 이상이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일단 변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 언론계는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은 뉴스룸의 고위층 하면
저도 이런 표현에 같이 지내는 동료들이지만 50대 남성 스카이 출신 이 동질성이 굉장히 강한 집단인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워낙 여성들을 이전에는 안 뽑았고 저도 이제 13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동기 중에 여성은 저 하나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그냥 한 기수에서 한 명이 나가면 그냥 그 기수에는 여성이 사라지는 구성이라서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일단 상황적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되고요. 학벌적 동질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새삼스러웠는데 지난달에 어느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대학학회 심포지엄 보니까 25개 신문방송통신사 국장, 그러니까 편집보도국장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부장 104명 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74.9%라는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75%가 스카이라는 거는 물론 이분들이 들어올 때 언론사가 꽤 인기 있는 직종이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좀 심하죠. 저는 근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 인식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지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왜 심각한지 인식을 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언론사들이 싶습니다. 왜 문제냐면 뭐 조직 내적으로는 당연히 이건 뭐 요즘 일반 기업들도 얘기를 하지만 밑에랑 위에랑 너무 인식이나 소통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이전에는 이제 남성 중심적이고 아무래도 상명하달 남성들도 반항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들도 여성들도 그랬지만 끌려가면서 그런 게 동질성이 강한 집단이니까 아주 뭐 세세히 설명을 안 해도 통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요즘 기자들은 저희 때는 어쨌든 다르게 자기가 왜 이 기사를 지금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왜 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명 그건 당연한 건데 언론사들이 바빠서 데일리하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그런 게 안 되는 차이가 되게 커서 다양성 뭐 꼭 여성만이 다양하냐 뭐 이러면 할 말 없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주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텐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지금 세상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의 시각을 갖고 바라봐서 제대로 세상을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언론인이 뭐 꼭 자기가 속한 집단만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언론은 여러 가지로 자기 공정한 잣대로 공익성에 입각해서 보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굉장히 자기가 속한 계층이나 뭐 집단이나 그런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가 두드러지냐면 앞에서도 뭐 젠더 관련 얘기를 하셨으니까 젠더 관련 보도에서 지난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24명인가 회원들한테 좀 주관식으로도 물어봤어요. 작년 젠더 보도 관련해서의 과정이나 회사에서 그럼 얼마나 그런 보도를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 제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요. 일단은 데스크 과정에서 아까 김수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뭐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한 줄 더 이렇게 살짝 얹혀진다거나 그리고 기사 사안들을 남녀 갈등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들은 비일비재했다는 대답이 많았고 그나마 그거를 뭐 해결할 때는 뭐 말로 해결한다 뭐 결국은 그런 친구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회사에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그런 게 보장된 회사들은 좀 한두 개사 정도를 빼고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미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기자협회랑 여가부가 만든 게 있고요. 지금 젠더 보도에 관련해서도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랑 언론진흥재단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뭐 우리가 가이드라인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 나왔던 미디어에서 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아예 지금 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은 우리가 뭐 취재원들의 남성 쏠림 현상, 뭐 커멘테이터들의 남성 쏠림 물어보면 굉장히 늘 심각하다고는 심각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매일매일 자기는 속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검증된 취재원들을 서로들 돌려 막아서 쓰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미국에서 슈소스 같은 사이트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전문 취재원들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제일 길어진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요. 저 마지막으로 근데 한 가지만, 그 아까 여성 혐오 관련해서 제가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 여성 기자들이 아까 회장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널리즘의 역할과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여성 기자들이 같은 기사를 써도 더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심한 댓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이게 무슨 기사에 대한 비판이나 비판은 얼마든지 독자들의 권리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좀 여성 혐오고 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희 토론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바로 시간이 빠듯해서 세갈마문 토론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주장하는 한민족 그런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어떤 혐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느껴졌고, 뭐 혐오 바람이나, 그래서 저는 이제 2001년도부터 이주 인권 운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 신문 기자나 그런 거는 이제 이주 노동자에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찾아보게 되고, 그 찾아보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제목들이 꼭 멘션하는 제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저도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이제 이주민 저는 이제 이주 노동 운동을 하니까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혐오 말들이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무섭다, 언제든지 내가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넌 노동자들이 세금 내지도 않고 이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 난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난민들이 테러 조직 IS랑 관련돼 있다. 그런 거는 이제 일반화돼 있고, 그 중에는 이제 그 일반화되는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는 나는 한국에서 언론의 역할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한다. 뭐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하지 않지만, 뭐 언론의 어떤 제목들, 기자들 어떤 제목들을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을 할 거냐 생각하던 어떤 제목들을 찾아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언론인들이,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이런 팩 때문에 이런 혐오가 또 많이 퍼져나갈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주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최저임금의 역설, 외국인 근로자 또 우대. 이주 노동자들이 평균 월급이 240만 원이다. 근데 솔직히 할 때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이제 최저임금 받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어화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최저임금 174만 5천 원 뭐 이 정도 됐는데요. 그거는 240만 원 할 때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됐는지, 얼마만큼 야간을 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론 안에 들어가면 있지만, 그 제목만 보고 사실상 우리가 신문 기자를 볼 때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문화 아니지만 그 제목만 보고 나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주 노동자 출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근데 일반인들이 과연 그 제목만 지쳐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보면은 누구나 이주 노동자들이 그만큼 월급을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또 기자 제목을 불러주면은
통해경 애국인 근로자 범죄 예방 우회 특별 단속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애국인 근로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범죄에 가담했길래 그렇게 단속이 심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단순하게 어떤 거기에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그런 거 있었고 뭐 어떤 범죄 일이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건데 근데 거기는 이제 기자 제목으로 하니까 나 혹시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해서 안에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사업이었고 대단한 뭐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애국인 범죄의 전쟁 제주도 이제 몇 년 전 얘기인데 난민 이주자들이 이제 제주도에 올 때 그때 나오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상 전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산다,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단을 위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솔직하게 안의 내용은 그러지 않다. 근데 나는 지금 이 기자를 제목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반 그냥 인터넷 기자 우리가 그냥 보지 않는 기자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되게 이름 있는 언론에서 나와는 제목들이라고 한번 명시를 해주고 싶고요. 뭐 불법 세루자들이 전국 대한민국 애국인 노동자 우리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근데 사실상 한국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는 거의 한국인들이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보다 한국 정부는 매년 5만 명, 6만 명 이주 노동자들이 재고용을 하고 데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 있으면 한국 정부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한테 그렇게 이주 노동자를 그렇게 유사시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문제는 이제 정부한테 있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는 그거는 언론으로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칼보다 쓰는 길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혐오는 일반화돼 있지만 그 일반화에 힘 실어주는 거는 이제 바로 언론인들이 하고 있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아까 그 난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난민에 대한 이제 뭐 난민자들이 특히 뉴스에 보면 돈을 받는다 한국에 와서 신청만 하면은 돈을 받는다 그런 뉴스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난민자들이 신청만 해서 그거만 받고 이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 공부를 하니까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솔직히 할 때 그거도 접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나 언론이 빼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요. 뭐 일반인들이 혐오 표현해도 그래 뭐 이거는 그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언론이라는 거 그렇고 그 언론을 통해서 어떤 기자 쓰는 거는 자기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언론의 어떤 입장이고 그 전체 기자들 어떤 입장이 됐다 대집 전체는 아니지만 그 언론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이 뭐 무서운 거 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내가 전해줄 거나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얘기를 해서 마치는데요. 뭐냐면 이제 작년 만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 애국인 노동자, 불법 세루자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하지만 근데 언론사들이는 그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100% 언론사들이 지금 또 많은 부분에서 뉴스 때 그렇고 불법 체류자들이 뭐 어쩌다 불법 그런 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은 언론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 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 아니고 이주 노동자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주 노동자 많이 맞고 그런 거는 이제 언론인들이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언론의 역할 소수자에 대한 뭐 소수자 중에 이제 이주자를 이 사회 뭐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언론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갈마문 토론자님. 마침 라보로드 회장님께서 잠깐 코멘트를 하고 싶으신 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Oui, pardon. J'allais dire à ce stade, et j'ai envie comment dire. Je trouve qu'il faut aussi prendre la défense des journalistes. Je vous explique pourquoi. Et c'est pas simplement une réflexion corporatiste. D'abord, je pense sincèrement qu'il n'y a pas un journalisme féminin, un journalisme masculin. Il y a des bons et des mauvais journalistes, hommes ou femmes. Il y a des journalistes femmes formidables, il y a des journalistes hommes très mauvais. Et la réciproque est vraie. Donc je ne crois pas du tout qu'il y a un style d'écriture différent selon qu'on est une femme ou un homme. On écrit des bons et des mauvais papiers, on écrit bien, on écrit mal. Je ne crois pas une seconde qu'il y ait une écriture féminine du journalisme, etc. etc. Ça, c'est le premier point que je voulais dire. Et la deuxième chose, c'est que... J'entends à juste titre qu'à chaque fois on dit les journalistes. Mais moi, ce qui me frappe aujourd'hui, c'est qu'il me semble que le journalisme s'est dilué dans quelque chose qui fait qu'aujourd'hui, et c'est vrai, me semble-t-il, dans tous les pays, il n'y a plus de différence entre l'information et le divertissement. Et je dirais même, il n'y a plus de différence entre la politique et le divertissement. On a eu un grand acteur de cinéma devenu président des États-Unis, on a aujourd'hui un animateur de télévision président des États-Unis. Je parle de Donald Trump en disant ça. Il n'y a plus de différence fondamentale. C'est-à-dire que dans tous nos programmes, et je pense que c'est vrai dans tous les pays, il y a la tranche d'infos. Et puis avant, il y a des talk-shows, alors j'imagine que vous en avez aussi, avec des experts, plus ou moins experts, avec des gens qui viennent donner leur point de vue. Et pour que ça marche, pour qu'il y ait de l'audience, il faut que les points de vue s'affrontent. Si tout le monde est d'accord, ça ne fait pas une émission. Et donc je pense qu'on est victime, j'allais dire collectivement, nous journalistes, d'être dans cette espèce de monde où en effet, ce mot que je déteste, qu'on emploie en français, qui s'appelle le buzz, le fait de faire du bruit, l'emporte sur tout le reste. Et donc pour faire du bruit, il faut qu'il y ait des affrontements. Et ce qui est terrible, c'est qu'on voit que le public, lui, il ne fait pas la différence. Il ne fait pas la différence entre ce qu'il a entendu dans le journal de 20 heures ou ce qu'il a entendu dans la séquence de deux animateurs qui sont en train de se disputer, qui sur la place des travailleurs migrants, qui sur la place des femmes, qui sur la place des LGBT, qui sur la place d'autres minorités. Le public, il ne fait pas la différence. Quand vous interrogez les gens qui vous parlent d'une information et vous leur demandez où est-ce que vous l'avez entendu, ils vont vous dire à la radio, à la télévision, ou peut-être sur Internet, mais ils sont incapables de sourcer, de vous dire « je l'ai entendu dans le journal ». Peut-être qu'ils l'ont entendu dans une émission de débat à 2h du matin avec deux comiques, un acteur, un amuseur public, des gens qui ont des opinions sur tout et qui n'ont aucune information de rien et qui donnent leur point de vue à tout bout de champ parce qu'il faut faire des affrontements. Donc je pense qu'on est aussi un peu victime de ça. Je n'ai pas la solution, hein, je vous le dis tout de suite. Je ne sais pas comment on fait pour sortir de cette ambiguïté, mais je pense que la vraie difficulté aujourd'hui pour le journalisme, c'est précisément de faire la différence. Et c'est ce que disait tout à l'heure Pierre Aski sur les informations sur Facebook ou YouTube, etc. etc. C'est-à-dire que le public, pour lui, c'est de l'information. Et il n'y a plus aucune différence. Et je pense que la responsabilité, pardon de le dire, elle est moins du côté des journalistes que de la classe politique. Parce qu'aujourd'hui, on a une classe politique, et on le voit dans tous les pays
pays occidentaux, que ce soit les Britanniques avec le Brexit, les Américains avec Trump, l'Europe qui est en train de sombrer sur d'autres dossiers. On a des politiques qui font la même chose, c'est-à-dire que pour être élus, ils disent n'importe quoi, la vérité n'a aucune espèce d'importance, et plus on dit des choses énormes, mieux ça marche. Donc je pense que la vraie difficulté aujourd'hui, pour nous les journalistes, c'est peut-être aussi de prendre en considération, alors je dis ça, je ne sais pas si c'est une solution, mais moi, quand j'étais à la télévision, on avait des débats de fond comme ça, où on s'arrachait les cheveux, gens de la rédaction, face aux gens du divertissement, qui invitaient, alors on a des grandes émissions, on va inviter le président, le chanteur, alors le président va se mettre à chante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va dire des calembours, et à un moment donné, tout se mélange dans l'esprit du public, et je pense que les journalistes sont un peu victimes de ça. Voilà, c'était mon petit cri pour défendre les journalistes aussi. Merci. 네, 감사합니다. 잠깐 그 코멘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많은 답변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마저 이스마엘 알쿠브라니 토론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I'm glad to be in Korea and glad more to be here. In the name of the humanity, let me tell you a story I lived, and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live it from two different sides, as a refugee and as a journalist. Very far from all the dreams I have drawn for myself and the goals of life that I decide to reach.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become a refugee, moreover that I would become a citizen of another country. I grew up seeing refugees coming to Yemen from different countries, Africans, Palestinians, Iraqis, and Syrians. The media in Yemen did not tell me anything about them as the streets of Yemen told me about them. Yes, the streets of Yemen, which blended us together and made us know them closely and become friends with them and embrace them in our society as a part of it, despite the corrupt policies of the system against them. And here, the media had no role at all, only the Basatin camp in Aden for the African refugees. There was more than 2,000 refugees there, and a lot of questions mark. Not the problem of the media, there was silence in the whole country, and here was the role of people and society to deal with refugees and help them. At the same time, no one cared about their religion or their affiliation. All that we were careful about is how we can help them. On the 11th of February 2011, the Yemeni youth revolution started and everything in Yemen changed and our voices were heard until the beginning of the war after 2014 in Yemen, and we were forced to leave because the remaining journalists in Yemen were forced to the policy of the parties of the war or kidnapped. It's like you have to choose a side and fight for it. On the other hand, it was social media, and from there began the voices of the Arab peoples and the revolutions of the Arab Spring to reach the world. From there, we only shared our concerns and triumphed over the darkness surrounding our societies with all our might. But the policy of Arab regimes and Arab governments prevent us from our dreams. Wars begins in some Arab countries, especially Arab Spring revolutions countries, including Yemen. Then the news of the Arab and Yemeni refugees start to rise in the media and social media in every frightening and crying manner.
So I decided to start by writing my fourth novel, A Quarter of Century Lost, about Yemenis refugees, how they migrated legally and illegally to several different countries. I never expected that I would become a character in my novel, and that has stopped me from ending it so far. Then I realized that the refugees' journey to any country would not be stable in two cases: media coverage and non-media coverage. Isn't that strange? Yes, it's very strange. Then what's the solution to that? A journalist must have a sense of humanity before going to cover the story of any refugee, especially those who came from disaster-stricken areas such as a war and other disasters. The journalist should study the situation of the country or the situation of the disaster from which the refugees came from and commit to the humanitarian profession before the media profession. And he should to take care of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refugees before the professional factors of the birth report, unless he is also involved in the displacement of refugees to another state beyond the reason for their departure from their affected countries or regions. Before I came to Korea, I always believed that there was no stupid questions and that there was always stupid answers. Unfortunately, I faced some stupid questions and some reports and about the Islamic religion even thought we were not all Muslims. Here I don't blame anyone for that history and the factors of stupidity and conciseness that work to change it so painfully for everyone about the Islamic history. It's not our mistakes that we burned there in the Middle East, and it's not our mistakes that the all history grow up in this way. And actually, one rumor destroy a lot of things. What about a media report? It will be very hard even for the refugees and the society that the refugees displacement to them it will be very hard for the refugees and the community that the refugees went to be refugees in that country. Finally, as a journalist, we must all realize that the refugee whose story we will cover will turn from refugee to worker to citizen everywhere in the earth if the refugee work very hard for that. And thank you. 알크부라니 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성들을 주목해야 되며 또 미디어가 어떻게 자기들의 역할과 책무를 갖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채윤 토론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적 소수자 인권 활동가 한채윤입니다. 오늘 10분 주어져 있는 토론 발표에는 언론이 혐오를 대해서 다룰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가, 그동안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버디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활동의 하나로 이제 잡지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90년대에 생각할 때 한국 사회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낯설고 자신의 무지를 이제 폭언과 혐오로 드러내기 마련이어서, 저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혐오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것, 알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월간지를 만들어서 전국 서점에 배포를 하고 정식적인 잡지로 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서점에서 동성애를 다룬다는 이유로
뭐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잡지를 만들어낸 일은 매우 즐겁게 잘할 수 있었는데 2003년도까지 6년간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부터는 도저히 더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회가 너무 인터넷 중심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종이 잡지가 팔리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재정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웹진으로의 전환도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웹진은 종이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서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어올 돈도 없기 때문에 예, 뭐 책을 팔면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인터넷은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이런 식의 작은 매체들이 버티기가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 뒤로 이제 국가에서 진흥한다고 인터넷 신문들 진흥을 하고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인터넷 매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신문들을 보내 놓고 지원이 끊기게 되니까 사실 그다음부터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선정적인 보도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그 이후에 좀 강화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변화되는 걸 하나를 뭘 얘기하고 싶냐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에 대한 혐오는 지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잘은 몰랐지만 그걸 그렇게 드러내놓고 특히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도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0년대 중반, 정확하게는 2007년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두고 이런 갈등이 심화되었죠. 2007년도 차별금지법 이후 또 한 번 강화되는 게 2010년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고 그 드라마에서 역대 유례가 없는 가장 평범한 동성애자 커플이 등장을 했고 그 커플 등장을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다루었다는 이유로 이 드라마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때 등장한 신조어가 종북게이라는 겁니다. 종북게이가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기로 했냐면 한국 사회 가장 오래된 빨갱이 혐오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갱이 혐오를 활용해서 동성애 혐오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성애 혐오를 활용해서 빨갱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빨갱이 혐오를 써서 동성애 혐오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들게 되었고 2015년도부터 여기에 얹혀지는 것이 에이즈에 대한 혐오를 강화해서 동성애 혐오를 강화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매우 갈등이 심화되는 건 2017년도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아주 명백하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한 거죠. 이렇게 볼 때 성적 소수에 대한 한국 사회 혐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게 쭉 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강화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대체로 다 종교가 동성애 혐오에 강화를 하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에서 언론은 대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일단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맥이 활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기자분들을 만나든 혹은 구청장을 만나든 시장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지 간에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하지 말래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종교가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종교가 하는 이야기를 종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받았을 것인가, 인용할 것인가,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에이즈라든지 정치적 이슈로 가면서 저는 언론도 좀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가령 에이즈 같은 경우에 HIV 감염인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다룬다면 일단 이 상태는 지금 몸이 아픈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될 환자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에이즈에 다룰 때 그 당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건강을 걱정해 줘야 되는 상태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가 누구에게 무엇을 퍼뜨렸는가 전염시켰는가. 근데 전염시켰다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범죄자처럼 다루는 보도를 쓰는 거죠. 그게 에이즈 혐오가 많이 강화되면서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그런 형태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는 것.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한 가짜 정보를 종교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쓰게 되니까 눈에 띄는 건 계속 이런 식의 얘기들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이 종교가 만들어내는 가짜 정보를 언론은 어떻게 거를 것인가, 한국 사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저널리즘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에서 계속 좀씩 밀려가지고요, 시간이 넉넉지 않은데 지금 10분 정도, 10분 좀 못 끝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같이 듣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일단 받겠습니다. 혹시 발표 앞에 한 발표들과 또는 토론자님들 얘기 중에 질문, 예, 그럼 한 질문만, 예. 저 뒷분한테 마이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이란어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덕분에 그 나라에 있는 그 고유의 뉴스, 예를 들어서 프레스 TV 같은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중동에 대한 그 이슈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 나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민을 비롯한 중동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말을 1차적으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을 미국의 목소리 내지 그 서방권의 목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이제 소논문 같은 거를 작성했을 때 대부분의 언론 논조가 다 비슷했고, 대부분 이제 잘 모르니까 그 따옴표 저널리즘을 하게 됩니다. 인용 저널리즘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우리 국민 내지 한국인들이 조금 더 중동에 대해서, 어떤 중동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 그런 대한 개인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토론자님들의 나오신 얘기들에 대해서 혹시 라보르드 발표자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짧게, 아까 얘기해 주셨으니까 짧게 얘기 바랍니다. La question que vous posez est évidemment fondamentale. C'est l'accès au terrain où nous sommes empêchés d'aller. Alors, que ça soit pour des raisons politiques, comme certains pays où évidemment on ne donne pas d'accès aux journalistes, ou pour des raisons économiques, parce que les chaînes n'ont pas envie de mettre en péril la vie de journalistes et de les envoyer sur des terrains de guerre. D'ailleurs, je note qu'aujourd'hui, il y a de plus en plus de jeunes journalistes qui sont freelance et qui prennent le risque d'aller dans des pays en guerre pour justement faire des reportages et aller voir directement sur le terrain. Ce que vous dites de tout ce qui se passe, j'allais dire, dans cette partie-là du monde, que ça soit la Syrie, l'Irak, la Turquie, j'allais dire, y compris, même si c'est pas complètement à côté la Libye, c'est extrêmement compliqué parce qu'il faut évidemment se rendre sur le terrain pour savoir. On sait bien que les enjeux de communication sont des enjeux diplomatiques et stratégiques. On a, et Pierre Aski en parlait tout à l'heure, des supports comme Russia Today ou Sputnik que nous recevons en France et qui évidemment vont défendre un point de vue qui est le point de vue pro-russe de ce qui peut se passer en Iran, en Syrie ou en Irak. On va avoir de l'autre côté, alors peut-être pas Voice of America, mais d'autres chaînes qui seront évidemment plus américaines, même si aujourd'hui des chaînes comme CNN font un travail qui est relativement objectif. La vraie difficulté pour un journaliste, c'est d'aller sur place et de se rendre compte de quelle réalité il est capable de parler. Et c'est très très compliqué. Moi j'étais en Irak pendant la première guerre du Golfe. C'est très très difficile quand on est largué dans un pays qu'on a appris à travers les livres et qu'on ne connaît pas, de se faire une opinion réelle de ce qui se passe. Et c'était le régime de Saddam Hussein qui était en effet, qui avait envahi le Koweït, et toutes les armées occidentales étaient en rang d'oignons prêtes à envahir l'Irak. C'était ça la donnée de base. Et puis moi un jour je suis allée dans une famille irakienne et j'ai discuté avec cette famille irakienne et il y avait 3 fils. Les 3 fils étaient mutilés de guerre parce qu'ils avaient fait la guerre contre l'Iran pendant 8 ans.
Et un des fils a expliqué que nous avons fait la guerre contre l'Iran pour vous, les Occidentaux, qui n'avaient pas envie de la faire. Et au fond, aujourd'hui, vous nous attaquez parce qu'on a envahi le Koweït, mais on demandait au Koweït le prix du sang, c'est-à-dire qu'on s'est battu pour vous et on nous a laissé tomber. Voilà. Je ne dis pas que c'était vrai ce qu'il disait, mais subitement, il y avait un autre regard, en effet, que le regard qu'on pouvait avoir, c'est-à-dire d'un côté, les affreux Irakiens qui ont envahi le Koweït, les gentils, la coalition qui est contre et les autres. Donc oui, il faut aller sur le terrain pour se faire une opinion, mais encore une fois, sur des sujets comme ça, c'est extrêmement difficile. Et surtout, il faut envoyer des journalistes expérimentés et ne pas lâcher dans la nature des jeunes journalistes qui sont débutants et qui prendraient trop de risques. Merci.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이 구체적으로 알구브라니 토론자님께 했기 때문에 몇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What I will answer is you don't have to go there. You have to understand something. It's a start after the Second International War. There is a project called the New Middle East. And it's all about the oil. And there is a project from Russia side, and there is a project from USA side, and that's grow for years in levels. I don't care about Saddam Hussein politic or about that, but what I want to say, everything is starting in the Middle East. It's grow up one by one. Russia support Iran, Saudi, America support the other side of the Islam, like Saudi Arabia and the other countries in the Arabic Gulf, and that's actually both of them, all of them, they are playing PlayStation, and the people, the innocent people, just inside the TV. That's all.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정말 몇 분 안 남았는데요. 발표자에 대한 질문들 중에 저는 이제 김영희 토론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자로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되면 엄청난 혐오 댓글들이 매일 닥치거든요. 한국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작성자의 성별을 보면 75% 이상이 남성고 엄청난 진짜 혐오, 조롱, 비하, 욕설들이 터져 나오죠. 이 부분을 여성 혐오로 느끼신다고 그랬고, 또 라보르드 선생님께서 여기는 남자 기자, 여자 기자가 아니라 좋은 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좋은 지적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상황에서 2015년 이후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와 이것들에 대한 보도, 일베에 대한 보도, 그리고 최근에 모든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운동, 여성 대중들의 운동들을 보도할 때 이것을 여성 기자한테 맡기는 언론사의 관행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즉 여자니까 너가 잘할 거야. 괜히 내가 잘못 쓰면 오히려 남자에서 썼다고 그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자 기자들에게 그 모든 부담을 넘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여자니까 이렇게 쓴 거야. 좋은 기자였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옹호하는 글을 쓴 거야라고 하면서 여성 혐오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언론사 자체가 이러한 젠더 갈등이 있게 되거나 사회적 차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면 오히려 반대성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성 기자들이 나는 기자로서 남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자로서 쓴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그전에 비판적이고 또는 그전에 혐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귀 기울일 수 있는데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걸 모두 마치 여성이기 때문에 너의 책임처럼 여성 기자한테 떠넘기고, 여성 기자는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도 해야 될 어떤 의무감과 책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들은 정말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사들은, 특히 젠더 갈등에 대한 기사들은 이렇게 많은 30%의 여성들이 있고 40%의 여기자일 때 60%, 70%가 남성 기자들이면 좋은 기자로서 글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면 남자 기자, 여자 기자란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고 딱 1분이 지나서 저희가 늦게 시작했지만 비교적 여러분의 배고픔을 대응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좋은 시간 같이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토론자로 와 주신 선생님들 진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수자로서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언론들이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거, 각각의 개별성을 지닌 독특한 개인이란 존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조차도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정우성 씨가 난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항상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이 있는 것처럼 진짜 페미니스트가 있고 가짜 페미니스트가 있는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것들에 모두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에는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도 있는 거고, 의사도 있는 거고, 선생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러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을 보려고 할 때 이 극복도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되세요.